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상상하기 좋죠. 아주 치열하고 긴 전투 끝에 마침내 여러분이 승기를 거둔 겁니다. 적들은 다 도망치고 여러분은 적진 한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귀중하게 아끼는 최고의 보물을 전리품으로 딱 차지했어요. 와, 그 전리품을 수레에 싣고 우리 도시로 돌아올 때 그 짜릿함은 막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거리에 막 환호성 울려 퍼지고 모든이 완벽한 승리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쥔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적의 보물을 빼앗아 온다는 건 단순히 비싼 재물을 얻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약간 세계관의 승리 같은 건가요? 맞아요. 상대방의 세계관 자체를 정복했고 우리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 이걸 증명하는 궁극적인 선언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귀개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찬란한 승리의 상징을 내 집 가장 깊숙한 성소에 들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죠. 맞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좀 불길한데 싶던 징조가 점차 끔찍한 물리적 고통으로 번집니다. 결국엔 일상과 사회 시스템 전체가 무섭게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대상이 사실은 내 안방에서 나를 파괴하고 있다. 이거 진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혼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오늘 탐구할 텍스트는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 바로 사무엘상 5장의 기록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기록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종교적인 승전보로만 읽지 않을 겁니다. 없는 힘을 억지로 포획했을 때 벌어지는 거대한 패닉을 심리적으로 추적해보는 거죠. 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온 직후부터 그 거대한 연합체제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그 첫 번째 순간으로 가보죠.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격파하고 궤를 아스도스로 가져가는 그 장면 말이죠. 네, 여기서 그들이 아주 흥미로운 공간 배치를 보여줍니다. 그 궤를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 신전 안에 끌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바로 옆에 둬요. 옆에 나란히 세워두는 거네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현대 기업들의 적대적인 수합병, 그 M&A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경쟁사를 인수한 다음에 본사 로고 바로 밑에 경쟁사 로고를 박아두는 거죠. 확실한 서열 정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너희 핵심 자산은 이제 우리 시스템의 하부 조직일 뿐이다. 이런 노골적인 권력 과시 아닙니까? 현대의 기업 논리로 보자면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근데 고대 근동의 신학적 맥락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로고를 밑에 두는 정도가 아닌가요? 네, 상대방의 신을 우리 신의 봉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의식에 가깝거든요. 고대 전쟁은 본질적으로 신과 신의 대결이잖아요.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신전 안에 배치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마저 다곤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우주적인 질서 재편을 선언한 겁니다. 우주적인 질서 재편이라 승자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공간 디자인이었군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이 완벽했던 승리의 현장에 금이 갑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 신전에 가봤더니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최고 신이 포로로 잡아온 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의아한 건 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명백한 위험 신호인데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동상을 다시 세워두기만 하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인간의 부정심리 아닐까요? 밤사이에 막 바람이 불었나 하면서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로 치부하고 싶었던 거겠죠. 심리학적인 인지부조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은폐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사장들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바람결에 그 육중한 신상이 엎어질 리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방금 역사적인 대승리를 선언했잖아요.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인데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겠네요. 네, 자신들의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온 전리품 때문에 우리 신이 굴복했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 나니까요. 대중의 동요를 막기 위한 리더십의 정보 통제였군요. 맞아요. 대중이 알기 전에 서둘러 제자리에 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통제력을 연기해야만 했던 겁니다.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기에 선택한 정치적 기만이죠. 덮어놓고 모른 척하려 했던 그 다급한 손길이 막 눈에 그려지네요. 하지만 진실은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죠.
다음 날 아침엔 더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억지로 세워두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다곤이 또 엎어져 있는데 이번엔 머리와 두 손목이 완전히 끊어져서 신전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몸통만 덩그러니 남은 채로요. 근데 고대 기록들을 보면 그냥 동상이 산산조각 났다고 뭉뚱그려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고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손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처형 메타포입니다. 아, 의도적인 절단이라는 거군요. 네,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는 패배한 적장의 머리나 엄지손가락을 잘라냈거든요. 여기서 머리는 지적 판단력, 지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아, 그럼 손목은 물리적인 힘, 즉 실행력을 뜻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나갔다는 건 다곤으로 대표되는 블레셋의 통치체계가 지적 판단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완벽하게 상실했다는 선언이죠.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했다는 뜻이네요. 전리품 앞에서 권력이 철저하게 해체당한 거군요. 게다가 그 잘린 부위들이 하필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기괴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아수도 사람들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신전의 문지방은 성과 속을 가르는 경계선이자 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1차 방어선입니다. 보호의 상징이죠. 그런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신의 핵심 부위들이 바로 그 방어선에 널브러져 있었던 거네요. 네, 가장 내밀한 안전지대가 완전히 뚫렸다는 것을 매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장치인 겁니다. 와, 문지방을 밟지 못한다는 건 그날의 철저한 무력감과 공포를 영구적으로 기억하겠다는 집단적 트라우마의 발현이군요. 자, 신전 안에서 벌어진 이 은밀한 분결을 제사장들은 벽 안에 숨기려 했겠지만 재앙은 결국 문지방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져버립니다. 신전 안에서의 심리적 패배가 이제 끔찍한 물리적 재난으로 확산되는 시점이네요.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대중의 일상으로 직접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내려져서 독종, 즉 끔찍한 종기나 전염병으로 아스돗 전체를 쳐서 망하게 했다고 합니다. 밀실의 기현상이 드디어 공중보건의 위기로 터져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도시가 쑥대밭이 되자 아스돗 사람들도 드디어 진실을 대면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곁에 둘 수 없다 하면서요.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며 공개적으로 재난의 원인을 인정한 거네요. 네,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은 겁니다. 대중이 원인을 파악했다는 건 지도부에게 엄청난 압박이었겠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도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전부 모아놓고요. 이 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데 연합 지도부의 결론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냥 위치만 바꾸기로 한 거죠. 네, 저는 여기서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도저히 수습 안 되는 리스크 터졌을 때 근본 원인 파악은 안 하고 그냥 다른 부서로 떠넘기는 거 흔히 보잖아요.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 전략이죠. 이 지도부의 결정은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에서 나온 걸까요? 그저 무능해서 그런 걸까요? 결과만 보면 완벽한 무책임 같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귀찮은 일을 떠넘긴 게 아니에요. 아, 어떤 논리가 있었나요?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들의 힘이 특정 지역이나 영토에 결속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국지적 신관이죠. 아, 그러니까 아스돗이라는 특정 장소의 영적인 기운이 이 궤랑 안 맞는가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군요. 맞아요. 아니면 우리 제사장들이 의전 절차에 신박한 실수를 범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소를 다른 도시로 바꾸면 이 파괴력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은 겁니다. 단순히 떠넘긴 게 아니라 일종의 변인 통제 실험을 한 거네요. 가드의 시스템이라면 이 전리품을 길들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재앙의 원인이 장소가 아니라 궤 자체의 통제 불가능한 힘에 있는데 여전히 얄팍한 행정적 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시스템적 위협을 국지적 문제로 오판한 전형적인 리더십의 실패네요. 위협의 본질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가설이 얼마나 참혹하게 틀렸는지는 가드에서 곧바로 증명됩니다. 네, 궤가 가드로 옮겨가자마자 가드 사람들은 아무 사전 준비도 없이 이 거대한 재앙을 정통으로 맞게 되죠. 아스돗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더하사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대 모든 시민이 무차별적으로 쓰러진 거네요. 통제 가능할 거란 지도부의 계산이 완벽하게 빗나간 겁니다. 오히려 폭탄의 파괴력만 눈덩이처럼 키운 꼴이 됐어요. 한 도시의 문제를 연합국 전체의 위기로 확산시키는 치명적인 자충수였죠. 그래서 참다 못한 그들이 이 괴를 이번엔 세 번째 도시인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순으로 갈수록 반응이 극단적이죠. 네, 첫 번째 아스도 사람들은 며칠을 견디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두 번째 가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에그론 사람들은 괴가 도착하자마자 아직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요. 여기서 그들이 바로 연합 지도부 방백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서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백성들이 지도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생존의 위협을 호소하는 겁니다. 단순히 재앙을 두려워하는 수준을 넘어섰네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 지도부의 오판이 더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가 시스템과 지도부의 권위가 산산조각 났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죠. 처음에 아스토드로 괴를 가져왔을 때만 해도 전리품을 공유하며 환호하는 하나의 연합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리더십의 헛된 통제욕과 폭탄 돌리기로 서로를 불신하고 백성들은 리더를 증오하게 된 겁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자본인 내부 신뢰가 완벽하게 증발했네요. 완전히 각자 도생의 지옥이 열렸습니다. 이쯤 되니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 헷갈립니다. 승리자가 패배자의 전리품 앞에서 오히려 포로가 되어버린 권력의 역전이죠. 무리한 탐욕을 부리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오만하게 다루려다 철저한 사회적 파멸을 맞이했네요. 결국 블레셋 모든 당백이 다시 모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당장 이 괴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니까요. 이미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했고 사람들은 독종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죠. 출처의 마지막 묘사가 정말 무겁습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사무쳤더라. 이 구절 말이죠. 네, 가장 화려한 승전부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하늘을 찌르는 절망적인 비명소리로 끝을 맺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견고한 시스템, 종교적 권위, 정치적 리더십,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철저한 절망의 선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전리표를 원했지만 진짜 파괴력은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대가네요. 자, 오늘 우리는 고대의 서사를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밀실에서의 은폐부터 폭탄 돌리기, 그리고 시스템 붕괴까지 정말 압축적인 서사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 중동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도 아주 서늘하게 맞닿아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권력이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니까요. 네, 승진, 엄청난 수익,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관계, 다들 쟁취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이 딥다이브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쟁취한 이후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무언가를 얻어내어 안방에 들여놓았을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하고 통제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획득하는 과정에만 몰두하죠. 정작 내가 그걸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내 시스템을 어떻게 뒤흔들지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맹목적입니다. 블레셋의 지도부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괴를 훔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괴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소유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만하게 통제하려다 모든 것을 잃었죠.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 안다라는 바로 그 목표물, 혹시 그것이 쟁취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릴 위험한 괴는 아닐지 오늘 한 번쯤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삶을 파괴할 전리품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소에 놓인 전리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